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법개혁안과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8대 악법을 막겠다며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회전. 필리버스터 중 정회가 선포되는 등 극한 대치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입법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예측 불허의 연말 정국이 어디로 향할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12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쟁점 법안을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경랑이 예고된 12월 임시국회. 민주당은 내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21일부터 24일까지 각각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순차적으로 대응하며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이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판사를 별도로 임명하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법무부나 정치권 인사가 관여할 경우 삼권 분립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은 증언 이유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을 4심제 도입은 재판을 장기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마저 빼앗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신속하게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고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 쟁점 법안의 내용을 손질하고 시기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야가 협상의 끈을 이어가고 있어서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참사에 책임 의혹이 있는 국토부 소속의 사고조사위원회로는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문위원회 제도를 신설해 사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유족 등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플랫폼 가맹 택시가 가맹 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해 영업한 경우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토위는 법안 심의를 마치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법적,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그 법률을 보면 지상 및 지하에다가 이런 시설물 설치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이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국토위 소관 법률안이 상정되는데도 야당의 통보도 없이 참석하지 않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단순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민생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 됐다면 적어도 오늘 나와서 먼저 사과가 있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국토위는 전세 사기 피해자 최소 보장제 등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오는 17일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보완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광주로 향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으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독일이 나치 전범을 단죄하듯 우리도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호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했다며 민심을 겨냥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내란 청산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독일이 지금도 나치 전범뿐 아니라 단순 보조와 방임 행위까지 단죄하고 있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사법적, 경제적,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12.3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적 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며 마지막 한 명의 유공자와 희생자까지 국가가 보상하고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회를 연 민주당은 내년도 호남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78km 구간 KTX 속도 개선 사업이 호남인들이 제일 바라는 공통의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18 구묘역 정비와 옛 광주적 십자병원 보존 활용 그리고 탄약고 이전 등 수건 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호남을 위해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8대 입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안팎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는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통일교 측의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천막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명명한 8대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버티고 있는 마지막 뚝인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힘, 마지막 뚝,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8대 악법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전체주의 8대 악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253개 당협에서 천막농성을 펼치며 입법 저지 총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요구하고 대통령 측근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관련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오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한다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 의원의 사퇴 표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승계하게 됐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어제 고성이 오갔던 필리버스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필리버스터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를 하지 않는 부분부터 충돌을 했습니다. 결국 마이크를 끄고 정회가 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나경원 의원,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예정대로 이 필리버스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를 하지 않아서 이 불편한 분위기가 오갔고 이후 나 의원이 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팻말 등을 제시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고가 시작이 됐죠. 이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나 의원이 이 준비됐던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결국 이 발언 도중 마이크를 차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발언 시작 13분 만이었는데요. 이 필리버스터 중에 마이크가 끈 것은 이 지난 1964년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에 마이크를 차단한 이후 처음입니다. 결국 여야 간에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충돌 속에 정회가 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용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의제를 구분해서 이 마이크를 끈 것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폭거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반면 국회의장실은 국회법 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제 외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란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장실은 이 나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 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제 발언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마이크를 끈 것은 국회의장이 먼저 여러 차례 정상적인 발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회의장의 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법 145조에 따라서 정회도 선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를 끈 뒤에 국민의힘에서 무선 마이크를 반입한 건 역시 해석이 분분한 지점입니다. 국회의장실은 허가하지 않은 이 무선 마이크 반입은 국회법 148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역시 40분 만에 이를 다시 수거해 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나경원 의원실은 이 해당 장치가 이 필리버스터 발언이 전면 음소거된 상황에서 내용을 기록하고 또 보존하기 위한 녹음용 마이크라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 필리버스터의 내용적 자유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여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상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이라는 특성상 의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온 관행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회법상의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어느 조항에 우선권을 줄 것인지의 해석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이 구조적 충돌이 벌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쿠팡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쿠팡 사례를 들어서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다음 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열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요? 네, 경찰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회 역시 발맞춰서 이 쿠팡 정보 유출 사고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청문회를 17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결국 이 미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김범석 의장이 출석할지 여부인 것 같은데요. 과방위는 일단 오는 17일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청문회에는 김 의장 외에도 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전 대표이사, 또 브렛 매티스 이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그리고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또 조용우 국회와 정부 담당 부사장 등 임직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의장이 미국에서 직접 나와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과방위는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이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주 국회 현안 질의 때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 지금 국내에서 김범석 의장을 만나본 적이 없다며 책임은 이 한국 대표인 본인에게 있다라고 선을 그었었죠. 이 김 의장은 과거에도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적의 김 의장에게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장을 고발하더라도 미국 국적의 김 의장에게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김 의장이 실제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15년에는 농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쳤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을 했었고요. 이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가 주이었던 2020년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이 쿠팡 심야 노동 관련 청문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김 의장 불참 시 고발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회는 이 김 의장처럼 중요한 증인이 불참할 때마다 이 국회에서 고발 조치를 경고를 했었지만 실제로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김 의장이 불참할 경우 청문회에서는 이 한국 국민 개인정보를 토대로 성장해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 책임은 국경밖에 있다는 핑계를 댄다라는 강한 성토가 여야 가리지 않고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핑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산업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기후에너지 환경 보도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지역 경제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언론이 제시하는 정보가 시민들의 행동을 바꾸고 정책 방향을 움직여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군의 날이 6회공 3군 조직의 통합을 기리는 날짜가 아닌 국민과 함께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 정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광복군의 출발은 평범한 국민들이 국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항일 의병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한 국군의 기원을 국군의 날 제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의 역사적 근원이 국민이라는 독립운동사의 맥락에서 국군의 날 개정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 베트남 의원 친선협회가 주최한 이번 특별 전시회는 양국 간 역사적 여정을 되새기고 현대의 빛으로 이어지는 우정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호치민 전 베트남 주석의 생애와 업적을 빛의 언어로 재해석한 이번 특별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12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종교단체 해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과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달아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죠.
특정 종교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 수사를 받는 종교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종교단체 금품 수수 의혹에 정치권 인사 실명까지 거론되자 오늘 대통령실은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종교 해산 발언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그 목적이 정교 일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에 금지하고 있는 종교 분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그 민법 38조인가를 보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는데 일회성 금품 비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냐?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오히려 통일교를 압박하는 모습이고 사건 수사에 관여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된 데 대해서 민주당은 파문 확산을 경계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편파적 수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과연 특검이 공정한가? 이런 의문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전체를 탈탈 털어간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름 나왔던 전현직 의원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예 함구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죠. 특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돌아다니는 어떤 설, 소문 이런 것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상식이고요. 종교단체 금품 제공 의혹이 여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전국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들의 혐의 소명뿐 아니라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만큼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속도 조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됐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며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모범 답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답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의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모범 답안을 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원들이 다 동감을 합니다. 조속한 내란 청산이라는 목표에서는 다 같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도 합리적으로 개혁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법여권 내부에서도 위헌성 우려가 제기되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에 담길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재판 지연 우려 해소와 위헌 소지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서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강행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면서 저지의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전담재판부에 판사를 임명하는데 그게 법무부든 변협이든 외부기관이 관여한다는 그 자체로 벌써 사법권의 독립침해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법 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연말 입법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강행과 저지 총력이라는 여야의 대립이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오늘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결국 극한 대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제 그 필리버스터,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 중에 마이크가 이제
꺼졌다가 켜졌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이제 나 의원의 무선 마이크가 등장을 하고 고성이 오가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정회가 또 중간중간 선포되는 본회의장에 좀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통과가 당장 시급한 민생 법안 59건의 처리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어제 본회의 상황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 필리버스터 발언의 범위, 의제를 벗어난 발언도 허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중단 이런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 원칙으로는 이제 모든 회의에서 그 의원들은 그 상정된 안건, 의제에 충실해서 답변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그건 뭐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제에 이제 충실하다는 게 어느 범위인가? 당신의 이 발언은 지금 의제에 그 충실한 거다 또는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 규정은 없는 거죠. 나경원 의원처럼 딱 잘라서 보면은 의제와 관계 없을 수 있지만 앞뒤로 내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그걸 끝까지 들어보면은 이는 의제와 관계 있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도 또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중간에서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중간에 잘랐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사실 우리 국회에서는 일반 그 회의에서도 특히 상임위 같은 데서도 의제를 벗어난 그 발언이 거의 뭐 그 일상화되다시피 했죠. 예를 들면 의사진행 발언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인데 의사진행 발언은 말 그대로 의사진행에 관해서 이야기되는데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사진행 발언은 별로 없어요. 대개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공격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걸 이용하거나 또는 내 발언 시간이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더 얻고 싶을 때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고 해가지고 의사진행이 아닌 내가 원래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 발언 기회를 통해서도 하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다반사로 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게 좀 심하면은 이제 상임위원장이 좀 의사진행, 저도 이제 상임위원장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의사진행에 합당한 발언을 해라. 거기서 벗어나는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는 해도 사실 뭐 잘 안 듣고 그냥 할 말 다 하는데 다만 이제 위원장으로서 그 원칙을 한 번씩 이제 추진을 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회의가 산으로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그냥 발언을 중지시킨다든지 마이크를 끈다든지 이런 예는 제가 기억에는 상임위에서도 없었고 본회의에서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민주당의 경우도 뭐 신앙송을 한다든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뭐 강기정 당시 의원이 이제 불렀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실제 그 해당 의제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의제에 국한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제 필리버스터인데 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이제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뭔가 좀 작정을 한 듯한 여기서부터 이제 의장과 좀 갈등이 생겼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쉬운 것이 의장님이 좀 감정적 대응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의원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일회적인 게 아니라 또 그 개인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 의장님의 의사 진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 당 안에서 이렇게 누적된 그것들이 연말에 이제 그런 우리가 그 위헌 입법이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의장님이 좀 앞장서서 이렇게 쭉 끌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속에 의장님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의장이라는 분은 그 여야 없이 딱 그 국회법 취지도 그렇지만은 딱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이게 여야끼리는 싸워도 국회 자체는 그냥 큰 문제 없이 이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소속 정당이 특정 정당이라도 의장이 되는 순간에 탈당하게 만드는 것도 최후의 보루가 의장이기 때문에 여야끼리는 정말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완전히 뭐 엎어질 때 뒤집어질 때 하더라도 의장님이 딱 중심 잡고 있어서 이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파산되지는 않게 의사 진행이 파산되지 않게 하는 건데 의장님이 그 선을 그냥 넘어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고 의장님이 의제 파행에 그 당사자가 돼버린 셈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 그래도 좀 그 우리 야당 의원들의 불신이 큰데 이렇게까지 해버리고 우리 당에서는 뭐 징계해야 된다, 뭐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 의사 진행이 더 걱정입니다. 동료 그 곽규택 의원까지 이제 뭐 참여해서 뭐 팻말을 이제 뭐 침묵 속에 든다든가 이런 전에 좀처럼 이제 보기 쉽지 않았던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이제 홍 의원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 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1964년 김대중 당시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 중에 중단이 됐었던 상황, 61년 만에 마이크가 이제 꺼지는 상황이 어제 연출이 됐는데요. 어떤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국회가 좋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관용과 서로에 대한 좀 존중과 배려가 좀 필요했으면 어땠을까. 통상적으로 일단은 하나하나 이제 사건을 되짚어 보면 뭐 의장에 대해서 사실 존경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 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도 나경원 의원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꼭 의제에 국한된 발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필리버스터를 한 서너 번 해봤기 때문에 의제를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의장도 때로는 그때그때 경고를 주고, 그러면 그 발언하는 의원도 알겠습니다. 다시 의제와 관련된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의제와 의제 아닌 것을 넘나드는 선을 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발언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근데 어제 어쨌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의장의 주의나 경고를 전혀 무시한 채 그냥 계속 자기 입장을 했다는 것도 좀 아쉽고요.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크까지 꺼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 발언과 또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조차도 우리 국회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송구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이제 들고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제 상황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입법 전면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여당은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또 국민의힘은 천막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도 결국에 불발이 됐습니다. 당장 내일 본회의부터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하루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런 상황, 또다시 이제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일 상황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우리 당에서 8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안들을 민주당에서 이걸 보류하거나 우리 당 요구한 대로 폐기한다면은 이 민생 법안 처리가 원만하게 짧은 시간 안에 될 텐데, 왜냐하면 합의되어 있는 안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나 이 정부가, 대통령실이 그럴 의사는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 당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말한 게 헌법 위반의 법안들, 또 상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이런 헌정 체제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하는 법안들을 일단 대통령까지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너무 시끄럽게 하면 여론의 반발이 있으니까 좀 조용조용히 하되 하기는 해라. 올해 안에 하기는 해라. 그렇게 아마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민주당이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시간만 걸릴 뿐이지 하긴 다 하게 되죠. 다만 그 사이에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필리버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짜리라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그냥 하루도 못하게 자르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놨잖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대표 발의로. 그걸 통과시켜버리면 그나마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도 없어지고 그냥 사실상 뭐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처리하게 될 텐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법안들 민주당의 우군들이라고 하는 뭐 법관 대표자 회의라든지 또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변협이라든지 심지어 우당인 이게 조국 혁신당마저도 반대하는 그런 법안을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 이후에 올 결과가 첫째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퇴행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또 정권이 정치적으로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나라 전체로 보면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 염려가 됩니다. 네네. 쟁점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방침도 굉장히 강경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건이 필리버스터 상황 이게 어떻게 뭐 전개가 될까요? 네, 아까 좀 추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필리버스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무제한 토론입니다. 국회법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우리 무제한 토론이 뭐가 다르냐? 이제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혼용해서 쓰는데 미국은 그야말로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원 의원들이 올라가서 찬송가를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성경책을 읽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뭐 자유자재입니다. 소설책을 읽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제와 관련된 토론을 이끌어가게 돼 있다. 이게 법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물론 이제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그 악법 8대 악법이다, 뭐 위헌 소지가 있다 등등 비판을 하는데 물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으니까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당 법이 아닌 모든 법에 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건 소위 그 무제한 토론, 우리 국회가 정한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좀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중단시킨다 24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24시간 의사정족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는데 최소한의 그 의사정족수 구성을 처음으로 제안한 거죠. 보통 필리버스터 할 때 의장과 발언하는 사람 1명 또는 여야 각 당의 교수단체 1명 정도에서 의사당 안에 본회의장 안에 4-5명 정도 있는 경우가 빈번한 새벽 같은 경우가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최소 60명이 유지되면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6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회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게 의장의 권한으로서의 법안이 나온 건데 이 법이 통과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찬반 양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의 최소한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제한하는 거다. 물론 이것이 바람직하냐의 논란이 있지만 아주 뭐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법안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좀 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성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면 그 논의를 좀 하더라도 그 필리버스터를 일반 민생 법안들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란 재판부법 처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20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입법의 합리적 처리를 이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민주당 안에 이제 분위기가 있었고 위헌성을 어떻게 최소화하는 건 위헌이 아니냐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또 반박도 있었습니다. 2심부터 진행을 하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란 재판부법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제가 추미애 위원장 대표 발의가 필리버스터법 제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란 이 재판부 도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결과가 됐는데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생각 자체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게 무슨 위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또 민주당이 너무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 이번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법이 재판의 근본을 허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103조에 보면은 이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자기 양심에 의해서 독립해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답정로 재판을 지금 도입하는 거거든요. 답을 정해놓고 민주당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판사들만 끌어모아 가지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결론과 똑같이 생각하는 판사들만 끌어모아 가지고 재판 진행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재판은 민주당 생각하고 그 법관이 같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어쩌면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재판을 이거는 헌법 103조에 규정한 그 재판의 독립을 완전히 이게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당뿐만 아니고
법원 안에서도 민주당하고 그동안에 이게 성향이 비슷했던 우리법 연구회,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중심이 돼가지고 이 법관 대표자 회의도 이게 위헌이다 하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변협도 반대했고, 뭐 헌법학계의 반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또 이제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하고, 민주당의 우당인 그 조국 혁신당도 반대하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네. 똑같은 법여권표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이걸 반대로 나가는 거는 이 반대가 법여권 안에서도 이게 다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법여권 안에서 이게 합헌이다, 이거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국 혁신당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문제고, 만약에 강행했을 때 저는 과연 민주당 뜻대로 될 것인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원 안에 뭐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법 연구회 출신 중에서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똑같이 생각하는 판사들을 끌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것인가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답정너 재판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명색이 판사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자체가 민주당에 부역한다는 딱 정치적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순간 재판의 독립성은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내린 결론대로 재판해야 되는데 민주당 아파트 재판가 돼야 되거든요. 민주당하고 다른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전담재판을 또 만들 거니까. 그러면 판사 양심에 민주당에서 정한 결론대로 그냥 아바타처럼 허수아비처럼 그 결론 내리고 판결할 판사가 아무리 이쪽 그 민주당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있을까? 자기 법률가로서의 이 일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래서 그냥 법만 통과시키면 민주당 그 생각대로 판결이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계산이 저는 무모한 계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혁신당도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민주당과는 좀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항소심부터 하자는 이야기가 이게 좀 어불성설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또 한간에서는 또 이제 반대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부법 그 연내 처리 방침이 그 민주당 나치 전범 처리하듯 단죄하듯 하겠다. 이게 강경한데 연내 처리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연내 처리하겠다는 건데, 다만 좀 그 아쉬운 거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돼서 그 오래전부터 약간 그 논란은 좀 있었어요. 이게 뭐 위헌 소지냐 위헌 시비냐를 떠나서 어쨌든 위헌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었죠. 이게 그 꼭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참여연대나 민변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정당 중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1심 재판부 것을 가져와서 내란 전담 재판부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더라도 2심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중간에 재판부를 바뀌는 거에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판사 추천위원회 그 전담재판부 추천 구성과 관련된 추천위원회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법무부 장관은 검사 측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행정부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근본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비거리를 진작에 그 청문회나 또는 공청회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에서 수렴을 하겠다고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였죠.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절차적으로 과정 관리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좀 우리가 그 지켜봐야 될 문제는,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를 이 두 가지 성격이에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 이유가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너무 재판을 느슨하게, 뭐 판결의 결과가 뭐냐를 떠나서 재판 진행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고 느슨하다,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하자, 그리고 그 단죄하자, 이 두 가지 성격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그게 어제 그저께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비판이었는데요.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각급 법원 또는 윤석열, 김용현 변호인단 측에서 위헌 제청을 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한 최소 2, 3개월 또 공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이슈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한 가지는 민주당이 최근 좀 불리한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는 국민의힘이 또 이제 극복해야 될 그런 내홍 상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통일교 금품 의혹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이제 보도가 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이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데 내일 기자회견을 자청을 한 상황입니다. 통일교 의혹 이게 이제 여당에도 파문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파문이 일어난 거죠. 예. 주요 정치인 장관급 인사의 실명이 거론됐고 또 기타 또 추가적으로 한 몇 명이 또 거론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직 실명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통일교 그 뇌물이나 뇌물을 건넸던 당사자인 윤영호 씨가 지난 그 8월달에 특검의 진술 과정에서 여권의 관계자도 동시에 진술을 했다. 이거로부터 불거진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특검이 기본적인 결정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특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김건희 씨가 당무에 개입해서 선거에 조작하는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개입을 했다.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 금품이 전달됐다고 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사건인데 특검의 사건은 아니더라도 특검이 이 사건을 인지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라든지 또는 국수본에 이첩을 했었다면 이런 불공정성 시위가 논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뒤늦게야 논란이 되니까 보니까 이게 숨기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사건 기록으로는 다 남겨놨기 때문에 은폐할 수는 없어요. 기록이 남겨진 순간. 다만 그렇다면 좀 신속하게 이첩을 하든지 관련된 내용을 해서 논란거리가 없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전재수 장관 입장에 실명이 거론된 입장에서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수본으로 이첩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여권 관계자로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잘못한 게 없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떤 법적 책임 여부도 거기서 결론이 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기를 수사기관이 해주길 바랍니다. 네, 역시 이제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이제 부탁의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 이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똥이 튀었네요. 예, 사실 대통령이 이 발언은 그 전에 했었어야죠. 통일교 해산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기 전에 그 이야기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이 명백하게 이는 불법 행위거든요. 범죄 행위입니다. 별건 수사라고 지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별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이 아니라 민중위 특검이 별건을 수사해가지고 본건이 아닌데 수사해가지고 기소한 게 16건이나 됩니다. 전체 기소 건수보다 외에 반 이상이 별건을 수사한 거예요. 본건과 관계없는 거. 당연히 이거 수사해야죠. 다 수사해놓고는 요거는 별건 16건에 수사 기소해놓고 이거 별건이니까 안 한다는 말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고 그걸 8월 달에 진술을 받아놓고도 그 진술 받았으면 지금 특검의 그 수사 방식을 보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좌 추적 들어가고 당사자들. 그리고 증거 나오면은 바로 구속영장 치고 그렇게 해봤던데 이거는 그냥 기록만 진술만 받아놓고 타이핑 치놓고 그냥 놔둔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걸 보면은 그냥 공소시효가 차가지고 아예 수사 자체가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이런 전체 의견이 사실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검은 반드시 나중에 수사받을 겁니다. 어느 시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받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특검을 향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공정히 수사하라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통일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역풍이 부니까 특검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 비판하고 또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오히려 거꾸로 그 통일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니까 역풍이 부니까 이제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수본도 그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특검의 한 행태가 국수본에 다시 반복되면은 다 같이 나중에 사법 처리됩니다. 국수본에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여야 갈 것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딱 그렇게 국수본은 깔끔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 속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지 향후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은 당무위원 감사위에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 공개로 또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벌써 이제 1년 전에 불거졌던 일명 당계 게시판 의혹인데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역시 현재 뭐 동일한 그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요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내용 오늘 마지막 이슈로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논란이 됐다가 한번 덮여지더니 다시 논란이 된 거거든데 저는 저는 이게 다 잘못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도 이미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관련돼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했던 사실이에요. 그 당 안팎에서. 그렇다면 이걸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부적절했다. 나는 뭐 그 처음 내가 뭘 이걸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이것이 개인의 당원의 자유로운 게시판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당 대표로서 조금 그 송구스럽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본인은 이게 답변을 끝까지 안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면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면 당은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하고 동문서답을 계속 해왔고 익명 게시판에 이야기 나오고요. 그렇죠. 익명의 게시판이기 때문에 수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이 미래로 나가야지 과거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약간의 동문서답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얘기 안 하면서 도리어 문제를 키워왔던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일부 있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와서 이 사건을 다시 불거져서 뭘 얻을까 싶어요. 물론 이걸 통해서 한동훈 대표 망신주기 가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처한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을 거며 또 당의 내 통합과 진짜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 사안은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다시 또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과정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조사를 통해서 규명을 100%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만약에 당사자들이 이거는 뭐 해킹 당했다든지 뭐 계정이 조작됐다든지 뭐 명의가 도용됐든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당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과연 기술적으로 입증이 가능할는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당 대표를 징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맞지만은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한동훈 대표가 사건 불거졌을 초기에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를 못한 책임은 있고 지금이라도 한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가 아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당원이나 국민들 앞에 또 해야 될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겸허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잘 마무리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뭐 징계로 들어가고 이래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당은 계속 거대 집권 세력하고 상대 맞서서 싸우면서 단합 뭐 또 단일 대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소수당이 그 안에 있는 세력도 또 잘라내 버리면은 무슨 힘으로 이 집권 세력을 대항해서 견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를 끄집어 올린 것도 문제인데 이후에라도 빨리 양자 간에 각자 자기 할 도리를 하면서 빨리 수습해서 당의 단합에 지장이 안 되도록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가 지도층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 지도부의 위치에 있는 전현직 지도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여야 정국 여러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